옛적 조선 중기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물어가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한양에서 3일길 떨어진 어느 산간 고을에 탐욕에 눈먼 사또 하나가 있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 사또의 이름은 서익, 형은 서담이라 하여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였으니 그 세도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네. 이 형제는 관직을 이용해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았는데 세금을 가로채고 뇌물을 받아먹으며 무고한 백성들을 괴롭혔다. 더욱이 서익이라는 자는 세욕이 하늘을 찌를 정도여서 고을의 젊은 부녀자들을 보면 못된 마음을 품곤 하였지. 그런데 이 고을에 월선이라는 젊은 과부가 하나 있었으니 그 아름다움이 꽃 같고 달 같아서 보는 이로 하여금 넋을 잃게 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슬픈 사연이 하나 있었으니 때는 바야흐로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밤 산길에서 벌어진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훗날 사람들은 이를 두고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운명의 장난이라고도 하였다. 야담 도깨비 이제 시작합니다. 세종조로부터 200여 년이 흐른 어느 가을밤 한양에서 3일길을 달려온 한 선비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남원, 나이 28배, 키 훤칠하고 눈매 깊숙한 인물이었다. 겉보기엔 한간 유생 같았으나 그 안에 감춘 정체는 예조에서 파견된 종사관이었다. 이 길이 맞나 싶구나. 남원이 말곶비를 당기며 중얼거릴 때였다. 저 멀리 산모퉁이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그 소리는 애절하되 굳센 의지가 섞여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아니다. 누가 뭔 일을 당한 것 같은데. 남원은 망설임 없이 말머리를 돌렸다. 달빛이 은은히 내리쬐는 솔숲길을 따라 올라가니 과연 한 여인이 나무에 등을 기댄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남원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25쯤 되어 보이는 그 여인은 비단 저고리에 치마폭이 너울거리는 정장 차림이었으나 어깨 한쪽이 찢어져 하얀 살결이 달빛에 드러나 있었다. 머리채는 반쯤 흘러내려 목덜미를 감쌌고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이 구슬처럼 빛났다. 아씨, 무슨 일이시오? 남원이 말에서 내려 조심스레 다가서자 여인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는데 여인의 눈동자는 깊은 연못 같았고 남원의 가슴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낭군님, 소녀는 월선이라 하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왈패들이. 월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남원은 주변을 살피니 발자국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저쪽 덤불에서 거친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남원이 허리에 찬 검을 빼어들며 덤불 쪽으로 향했다. 과연 거기엔 술에 취한 건달 셋이 여인의 놀이개며 비녀를 나누어 가지며 킬킬거리고 있었다. 이놈들아. 남원의 일갈에 건달들이 벌떡 일어났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비틀거리며 검을 뽑았으나 남원의 검끝이 벌써 그의 목에 닿아 있었다. 감히 양가 부녀자를 욕보이다니.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어디서 웬 재수가. 건달들은 남원의 예리한 칼끝과 당당한 기세에 눌려 주랭랑을 쳤다. 남원은 떨어진 놀이개들을 주어 월선에게 돌려주었다. 고맙습니다, 낭군님. 월선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할 때 그녀의 향기가 가벼이 스쳤다. 은은한 매화향 같은 그 냄새에 남원은 어찌된 일인지 얼굴이 화끈해졌다. 그런데 집이 어디신지요? 이 밤에 혼자 다니시기엔 멀지 않사옵니다. 저기 고개 너머 마을인데. 월선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곧 비가 쏟아질 기세였다. 아씨, 저기 오두막이 보이는데 잠시 비를 피하는 게 좋겠소. 남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초막으로 뛰어갔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안에는 마른 풀더미와 낡은 멍석이 깔려 있었다. 산지기가 쓰던 오두막인 모양이요. 남원이 말하며 뒤를 돌아보니 월선이 젖은 치마폭을 짜내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저고리는 몸에 달라붙어 그녀의 곡선을 또렷이 드러냈고 흘러내린 머리칼이 어깨와 가슴팍을 감쌌다. 아, 죄송합니다. 남원이 황급히 등을 돌리자 월선이 작게 웃었다. 낭군님 괜찮사옵니다. 옷을 좀 말려야겠어요. 월선은 젖은 겉저고리를 벗어 멍석에 널었다. 속저고리만 입은 그녀의 모습은 더욱 가녀리고 아름다웠다. 흰 목덜미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선이 달빛에 은은히 빛났다. 추우시겠소? 남원이 자신의 도포를 벗어 월선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는데 서로 깜짝 놀라 눈을 마주쳤다가 얼른 시선을 피했다. 고맙습니다. 월선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다. 남원의 도포에서 나는 남성적인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그것은 묵향과 말냄새, 그리고 그만의 체온이 섞인 특별한 향기였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 초막 안은 좁아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으면 어깨가 닿을 정도였다. 남원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고 월선은 조금 떨어져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혹시 댁은 어찌 이 밤에 혼자 다니게 되셨소? 남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월선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작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소녀는 과부몸이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었지요. 아, 시댁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길에서 그런 일을 당하다니. 월선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남원은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소녀가 너무 수상한 일을 당해서 낭군님께 폐를 끼쳤네요. 무슨 말씀을?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남원의 진심 어린 말에 월선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진실함이 있었다.
평생 남편 외에는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본 적 없던 그녀에게 남원은 새로운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다. 낭군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나요? 아, 나는 관청에 볼 일이 있어 가는 길이었소. 남원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대답했다. 사실 그는 이 지역에 부패한 관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하러 가던 길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월선의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하루 종일 겪은 일들과 긴장이 풀리면서 졸음이 몰려온 것이다. 조금 주무시지요.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 남원의 부드러운 말에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풀더미에 몸을 맡기며 남원이 준 도포를 이불 삼아 덮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월선이 잠결에 몸을 돌리더니 어느새 남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남원은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월선의 부드러운 머리칼이 그의 손등을 간지렸고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이상하다. 처음 보는 여인인데 왜 이리 마음이 흔들리는가. 남원은 자신의 감정이 낯설었다. 공부와 임무에만 몰두해온 그에게 여인에 대한 감정은 생소한 것이었다. 하지만 월선의 순수한 모습과 슬픈 사연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다. 달빛이 초막 안을 은은히 비추는 가운데 월선의 잠든 얼굴은 평화로웠다. 남원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월선이 눈을 떴다. 자신이 남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던 것을 깨달은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죄송합니다. 괜찮소? 편히 주무셨나요? 남원의 상냥한 미소에 월선은 더욱 부끄러워했다. 밤새 그녀를 지켜준 그의 마음씨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떨렸다. 이제 날이 밝았으니 대까지 바래다 드리겠소. 두 사람은 초막을 나서 말을 탔다. 월선은 남원의 뒤에 조심스레 앉았는데 그의 넓은 등과 단단한 어깨가 든든하게 느껴졌다. 저기가 소녀가 머물 곳이옵니다. 월선이 가리킨 곳은 마을 어귀의 조그만 기와집이었다. 남원이 말에서 내려 월선을 부축해 주자 그녀의 허리에 닿은 그의 손이 뜨거웠다. 그럼 소녀는 이만. 월선이 인사를 하려 할 때 집안에서 중년 여인이 나왔다. 아가씨, 어디 계셨어요? 밤새 얼마나 걱정했는지. 춘혜야, 길에서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이 낭군님이 구해주셨단다. 춘혜라 불린 여인은 남원에게 깊이 절했다. 은인이시군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어 아침을 드시지요. 아니요,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남원이 사양하자 월선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남원이 말을 타고 떠나는 모습을 월선은 한참 바라보았다.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그리움이 생겨나고 있었다. 한편 남원은 현감이 있는 관아로 향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신분증을 꺼내 들었다. 박남실이라는 이름의 한양 출신 신참 아전으로 신분을 바꾸어 관아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박남실이라고 하옵니다. 한양에서 보내온 신참 아전이옵니다. 아, 왔구나. 내가 이 고을 사또 서익이다. 서익은 40 중반의 뚱뚱한 남자로 첫인상부터 탐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작은 눈이 끊임없이 굴러다니고 입가에는 항상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그런데 한양서 온 양반이라 하니 글씨는 잘 쓰겠구나. 예, 그런 대로 쓸 줄 압니다. 좋다. 당장 할 일이 있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서익이 남원을 데리고 간 곳은 관아 뒤편의 창고였다. 거기에는 쌀가마니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는데 겉보기와 달리 속은 모래와 겨가 섞여 있었다. 이것들을 장부에 올릴 건데 전부 상등품 쌀로 기록하는 거다. 알겠나? 남원은 속으로 놀랐다. 이것은 명백한 세금 포탈이었다.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었다. 사또님, 그런데 이것은 뭐 의심스러운 게 있나? 서익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남원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관아 정문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서익이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또 무슨 일이냐? 가서 보아라. 남원이 정문으로 나가보니 뜻밖에도 월선이 포졸들에게 끌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남원이 포졸에게 물었다. 이 계집이 세금을 안 냈다고 하니까 잡아온 거요. 과부라고 봐주려 했는데 너무 버릇없이 굴어서. 월선과 남원의 시선이 마주쳤다. 월선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고 남원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저 계집을 안으로 데려와라. 서익이 나타나 월선을 보더니 눈빛이 번뜩였다. 월선의 아름다움에 순간 마음을 빼앗긴 것이었다. 이런 고운 계집이 세금을 안 냈다고? 하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서익의 시선이 월선의 몸을 훑어보자 그녀는 몸서리를 쳤다. 남원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꾹 참아야 했다. 이 아가씨, 이름이 뭐냐? 월선이라고 하옵니다. 월선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익은 더욱 흥미를 보였다. 월선이라 좋은 이름이구나. 그런데 과부라고 했지?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세금까지 못 낼 정도면 많이 어려운 모양이네. 사또님, 소녀는 분명히 세금을 냈사옵니다. 영수증도 있는데. 월선이 품에서 종이를 꺼내려 하자 서익이 손을 휘저었다. 아니야, 그런 건 필요 없어. 내가 보니까 장부에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 아무래도 담당 아전이 깜빡한 모양이야. 서익이 남원을 흘끔 보며 말했다. 남원은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월선을 괴롭히려는 핑계였다. 그런데 월선아, 혼자 살기 힘들 텐데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
서익이 월선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야한 욕망이 가득했다. 만약 내 개인 비서 같은 일을 해준다면 세금 문제는 물론이고 생활도 보장해 줄 수 있는데. 사또님, 그것은 생각해봐. 젊은 여자가 혼자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잘해주려고 하는 건데. 서익의 손이 월선의 어깨에 닿으려 할 때 월선이 뒤로 물러났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할 수 없사옵니다. 뭐? 서익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신의 제안을 거절당한 것이 자존심에 상했던 것이다. 이 계집이 내 호의를 모르는군. 좋아, 그럼 법대로 하자. 세금을 안 낸 죄로 곤장을 치든지 아니면 관비로 들어와서 일을 하든지 선택해. 사또님, 그건 너무. 남원이 나서려 했지만 서익이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았다. 내가 뭔데 끼어들어? 내 일이나 잘해. 결국 월선은 관비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녀는 관아 안작은 방에 거처를 정하고 낮에는 자비를 하며 지내야 했다. 남원은 월선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어 속이 탔다. 그는 틈날 때마다 월선의 안위를 살폈지만 서익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익의 월선에 대한 집착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사소한 핑계를 대며 월선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다. 월선아, 이 장부를 정리해줘. 서익의 방에 들어간 월선은 불안했다. 서익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점점 더 야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사또님,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월선이 일을 마치고 나가려 하자 서익이 문을 막아섰다. 잠깐, 월선아. 나와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정말 너를 좋아해. 내 여자가 되면 이 고을에서 가장 잘 살 수 있을 거야. 서익이 월선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월선은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사또님, 소녀는 그럴 수 없사옵니다. 왜? 내가 과부인 게 뭐가 문제야? 나는 상관없어. 서익의 손이 월선의 뺨을 만지려 할 때 월선이 고개를 돌렸다. 싫다면 싫다고 하시는 것을. 이 계집이. 서익이 화를 내며 월선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월선이 비명을 지르려 할 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사또님, 급한 공문이 왔사옵니다. 남원의 목소리였다. 그는 월선의 비명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다. 뭐, 지금 말고 나중에. 한양에서 온 급박한 공문이라고 합니다. 남원이 계속 말하자 서익은 어쩔 수 없이 월선을 놓아주었다. 흥, 운이 좋군. 하지만 다음에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월선이 방에서 나오자 남원과 눈이 마주쳤다. 월선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남원의 가슴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날 밤 월선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울음을 참으며 앉아 있었다. 서익의 추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남원은 월선의 방 앞을 지나가며 그녀의 흐느낌을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 서익을 완전히 처단할 계획이었다. 남원이 관아에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나자 서익의 부정부패 실상이 더욱 명확해졌다. 그는 세금을 가로채는 것은 물론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거나 무고한 사람을 옥에 가두기도 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서익의 형인 서담이 있었다. 서담은 한양의 고위 관리로 동생 서익에게 이 고을을 맡기고 뒤에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아와 동생과 함께 축제한 돈을 나누어 가져갔다. 남원은 이 모든 사실들을 기록하며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월선을 서익의 마수로부터 보호하는 일이었다. 어느 날 밤 서익이 월선을 다시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월선아, 오늘은 특별한 약을 구했어. 이것을 마시면 피로가 풀린다고 하더라. 서익이 내놓은 것은 음양탕이라는 보약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인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약이 들어 있었다. 사또님, 소녀는 그런 걸 드실 필요가. 아니야,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특별히 구한 거야. 자, 마셔봐. 서익이 억지로 잔을 월선의 입가에 가져가려 할 때였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남원이 상을 들고 들어왔다. 사또님, 야식을 가져왔사옵니다. 남원이 일부러 상을 높이 들고 가다가 서익 앞에서 발을 헛디뎠다. 뜨거운 음양탕이 고스란히 서익의 하반신에 쏟아졌다. 아! 서익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올랐다. 뜨거운 약물이 중요한 부위에 쏟아져 화상을 입었던 것이다. 이놈,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남원이 당황한 척하며 서익을 부축했다. 월선은 이 틈에 방에서 빠져나갔다. 이놈아. 내가 정체가 뭐냐? 서익이 고통 속에서 남원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너무 우연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또님, 제가 정말 실수. 닥쳐. 당장 나가. 서익은 며칠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화상을 입었다. 남원의 기지로 월선은 위기를 넘겼지만 서익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다. 그 사이 남원은 서익의 비밀 문서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서익이 침상에 누워 지낼 동안 남원은 밤마다 그의 서재를 뒤졌다. 서익이 화상으로 고생하는 사이 남원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서익의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문갑에서 장부들을 찾아낸 것이다. 그 장부들에는 지난 3년간의 모든 부정부패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가로챘는지, 누구에게서 얼마의 뇌물을 받았는지, 어떤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는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월선에 대한 기록도 있다는 것이었다. 월선의 남편이 서익의 부정을 알아차리고 고발하려 했다가 독살당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월선에게
남편이 원인 불명의 병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도 밝혀졌다. 이런 남원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월선이 당한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서익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남원은 월선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다. 월선 아씨, 중요한 말이 있어. 무슨 일이신지요? 달빛 아래 마주선 두 사람. 남원은 월선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사실 나는 박남실이 아니요. 예, 내 진짜 이름은 남원. 조정에서 파견된 종사관이요. 월선은 깜짝 놀랐다. 그 선량해 보이던 아전이 종사관이었다니. 그럼 처음부터 저희 사또를 조사하러 오신 건가요? 그렇소.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더 큰 진실을 알게 되었소. 남원이 월선에게 남편의 진실을 말하자 그녀는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럼 남편이 서익 때문에. 그렇소. 아씨의 남편은 의로운 분이었소.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지요.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이제 복수할 수 있겠군요. 그렇소. 하지만 아직 더 큰 적이 남아 있어. 서익의 형 서담을 잡아야 진짜 끝이 나는 거요. 남원이 월선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따뜻한 손길에 월선은 위로를 받았다. 남원님 고맙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진실을 알려주시고 당연한 일이요. 그리고 남원이 말을 멈췄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뭔가요? 아니요. 일이 다 끝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달빛 아래 월선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고 남원의 눈에는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남원은 서익을 찾아갔다. 서익은 아직 화상 때문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사또님, 기분은 어떠신지요? 내 놈, 아직도 거기 있었구나. 서익이 남원을 보며 이를 갈았다. 혹시 이런 것들을 찾고 계셨나요? 남원이 비밀 장부들을 꺼내 보이자 서익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게 어디서? 종사관 남원이 찾아낸 것이요. 뭐. 나는 조정에서 파견된 종사관이요. 서익, 내 놈의 모든 죄상이 밝혀졌다. 서익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 변변찮아 보이던 아전이 종사관이었다니. 이런, 내 놈이 종사관이라고? 그렇소. 그리고 월선 아씨의 남편을 죽인 것도 다 알고 있어. 서익의 얼굴에서 마지막 혈기마저 빠져나갔다. 서익이 체포된 소식을 들은 서담은 급히 이 고을로 내려왔다. 그는 동생이 잡혔다는 것보다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더 걱정이었다. 이런 바보 같은 놈, 어떻게 일을 이따위로 했어. 서담은 서익을 만나 호통을 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증거가 조정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형님, 종사관이라는 놈이 너무 치밀했어요.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어. 그 종사관을 제거하고
증인들을 모두 없애면 돼. 서담의 계획은 간단했다. 남원을 죽이고 월선도 함께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서담의 부하들이 월선을 납치했다. 그들은 월선을 마을 외곽의 별당으로 데려갔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월선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별당에 도착하자 서담이 기다리고 있었다. 월선이라고 했지? 내 남편이 우리 일을 방해해서 죽였는데 이제 내 차례구나. 이 악한 자들. 월선이 분노했지만 손발이 묶여 있어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죽이기 전에 내가 그렇게 예쁘다니 한번 맛보고 죽이는 게 좋겠어. 서담이 월선에게 다가오며 음흉하게 웃었다. 월선의 옷고름을 잡아당기자 저고리가 반쯤 벗겨졌다. 이런 짐승 같은. 월선이 몸부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서담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으려 할 때였다. 감히. 문이 박차고 열리며 남원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검이 들려 있었다. 종사관 남원. 서담이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월선 아씨, 괜찮소? 남원이 월선의 결박을 풀어주며 자신의 도포를 그녀에게 입혀주었다. 월선은 남원의 품에 안기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노치봉이 알려주었소. 그가 서담의 부하들을 미행했거든. 노치봉은 남원이 몰래 포섭한 포졸이었다. 그는 서담의 움직임을 감시하다가 월선이 납치당하는 것을 보고 남원에게 알린 것이었다. 이 자식들, 감히 종사관을. 서담의 부하들이 칼을 뽑았지만 남원의 검술에 상대가 되지 않았다. 순식간에 모든 부하들이 제압되었다. 서담, 내 놈도 체포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내 놈을 죽였을 것을. 서담은 마지막까지 아각거렸지만 결국 포박당했다. 월선을 구출한 남원은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별당을 나오며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는데 월선의 손이 남원의 손에 살짝 닿았다. 두 사람 모두 그 접촉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익과 서담이 모두 체포되자 고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남원은 조정에 상세한 보고서를 보냈고 곧 새로운 사또가 부임할 예정이었다. 월선의 누명도 완전히 벗겨졌다. 그녀의 남편이 의로운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어느 저녁 남원은 월선을 찾아갔다. 월선 아씨, 모든 일이 끝났소. 예, 정말 고맙습니다. 남원님 덕분에.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춘애는 일부러 자리를 피해 주었다.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셔야겠지요? 월선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배어 있었다. 남원도 똑같은 마음이었다. 그게 사실 조정에서 이곳에 새로운 임무를 맡기라고 하더군요. 정말인가요? 월선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런데 그 전에 월선 아씨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남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월선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처음 산중에서 아씨를 만났을 때부터 제 마음이 이상했소. 남원님, 아씨가 힘들어할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고 아씨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소. 남원이 월선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저도 그랬어요. 월선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밤 초막에서 잠들었을 때 낭군님의 무릎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마음이었어요. 월선 아씨. 남원이 월선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댔다. 월선은 눈을 감았다. 제가 아씨를 아내로 맞이해도 될까요? 월선이 눈을 뜨고 남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저 같은 과부를 정말 과부든 처녀든 상관없소. 나는 월선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오. 월선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예, 기꺼이 남원님의 아내가 되겠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가까워졌다. 달빛이 은은히 내리쬐는 마당에서 드디어 그들의 입술이 만났다. 이 입술은 그날 밤부터 내가 품고 싶었던 은혜의 꽃이었소. 남원의 속삭임에 월선은 더욱 깊이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의 입맞춤은 길고 달콤했다. 그날 밤은 한없이 깊어갔고 두 사람의 사랑도 더욱 깊어져 갔다. 봄이 오자 남원과 월선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복해주는 가운데 치러진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 남원은 이 고을의 새로운 사또로 임명되었고 월선은 현명하고 자애로운 사또 부인이 되었다. 두 사람은 백성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일했고 고을에는 평화와 번영이 찾아왔다. 그해 가을 월선은 남원의 아이를 임신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고결한 아버지와 지혜로운 어머니를 닮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 분명했다. 때로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산길을 함께 걸으며 옛 추억을 되새기곤 했다. 그때마다 남원은 월선을 더욱 꼭 껴안았고 월선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만약 그날 밤 아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운명이었나 봐요. 하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다. 정의와 사랑이 승리한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월선의 남편의 원혼도 이제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이었다. 아내가 행복을 찾았고 자신의 원수들이 벌을 받았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진실한 사랑과 올바른 정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배우게 될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시작된 운명적 사랑의 완성이었다.